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인선을 두고 당내 잡음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이 특위를 발족한 가운데 김포시에 이어서 구리시도 서울시 편입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과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여당 소속인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고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은 좀 신중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 편입되는 분위기는 어디까지 범위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이게 김포와 구리는 명확하게 자치단체장들이 시장들이 의사를 밝혔고 고양도 지금 분위기가 뜨고 있다고. 고양, 그다음에 예. 하남, 성남, 과천, 예. 남양주, 뭐 심지어는 의정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예.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생활 권역과 행정 구역이 불일치되면서 안 맞으면서 왔던 시민들의 불만 내지는 그다음에 서울로 편입될 때의 기대 효과, 무엇보다 인프라 효과를 보자. 교통이 될 테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 상승이 집값도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냐. 네. 주소가 서울로 바뀌면 이런 기대가 만약에 현실로 된다면 예. 다른 지역에서도 나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12곳 가운데 6곳, 9곳, 그러니까 여당 소속 시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편입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야당 소속 시장들도 아까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글쎄 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정책은 지금 툭 내놓은 건 올바른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지역균형 발전이랄지 어저께 바로 윤 대통령이 예. 지방시대 운운을 했잖아요. 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구조 개편이라는 지금 큰 행정상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울을 갖다 하나 툭 김포라는 걸 하나 갖다 붙이고 예. 뭐 주변에 지금 1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도 하면서 손을 드는 형상인데 예. 대표적으로 욕망의 정치에 불을 붙인 경우입니다. 이건 뭐 여든 야든 간에. 예. 근데 욕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겉으로 내세우는 건 교통 어쩌고 교통도 대중교통이 있고 뭐 예. 택시 등 뭐 이런 교통이 있는데 예. 결국은 욕망의 정치의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집값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육도 한 몫을 해서 그렇겠죠. 부동산, 교육, 교통 이렇게 묶으면은 이 예. 욕망의 정치를 국회의원 수준에서는 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야당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입장을 내지 못하고 이러는 것은 예. 뉴타운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뉴타운에 그때 MB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반대했다가 예. 수도권에서 참패를 한 경험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데요. 뭐 불언간 입장을 정리하기는 해야죠. 네. 현실의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올바른 정책
일수는 없다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무 의원님 지금 뭐 툭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듣는데 글쎄요. 일단 뭐 김동연 경기지사가 뭐 경기북도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었고 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논의가 뭐 시기가 문제였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한 상황인 것만은 맞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시작됐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이게 언제부터 됐느냐. 경기북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김포 시민들이 들어오나 그러면 홍철호 전 의원이 이것을 예. 9월 달에 제가 듣기로 9월 달에 이미 공론을 했어요. 자기 당대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경기북도를 안 가나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9월 초에 이미 했다고요. 네. 그분은 뭐 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주민들의 욕구에다가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방향 제시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그 이쪽에서 그 중진들이 출마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지역이라 그랬는데 네. 분위기가 좀 바뀐다면 중진들이 이른바 영남권 중진들로 올라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예. 그 압박 요인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국민편익특위위원장으로 된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도 수도권 출마가 가능한 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 이철규 의원도 뭐 다른 이야기를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지역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중진 차출론, 중진 출마론이 좀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은 이 여당발 이 메가 서울 계획을 비판하면서도 사실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이야기도 있고 주민들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대명 대표 이야기를 먼저 여기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해야 된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툭 던지는 국정 운영이 문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반대한다는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입장 내지 못하는 이유, 아까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쉽게 결론을 내려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뉴타운 기억이 아까 생생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정치가 이렇게 결합이 된 경우에 예. 쉽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 이제 여당으로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슈 관리, 정책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뭔가 지금 서울 쪽에 있는 이 여당 내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는데 물론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 예. 다만 이슈 관리, 정책 관리를 하다가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뭐 불가피하고요. 당장 어제만 해도 대통령은 지방에 가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막 큰 소리를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같은 날에 두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고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나 현실 정치가 있고 이 욕망의 정치가 막 요동을 치게 되면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불을 붙이게 되면 예. 그 불은 들불, 산불처럼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건 하여튼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야당 내에서는 이 김종민 의원 같은 게 여당이 이제 5개, 6개 카드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정성호 의원, 여당이 상당히 준비한 듯하다 이러면서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에게 이슈를 선점한 것을 좀 빼앗겼고 당황한 모습이다. 민주당 내 상황은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긴장하고 있다, 선점을 빼앗겼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강서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후에 민주당 안에 분명히 강서가 수도권의 방향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측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민주당의 한쪽에서는 강서를 가지고 압승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낙관론이고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갑자기 하여튼 뭐 훅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욕망의 정치를 여당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적어도 2개, 많으면은 4-5개의 빅 카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렇게 낙관만을 가지고 강서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성님 아까 뭐 신경님 의원님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지방에 대한 혹시 이게 지방에 대한 홀대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가는 길이 복잡하고 쉽지는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역풍 부는 거 걱정하는 분도 조금 있어요. 당연히 걱정해야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서울이 커지면 초메가로 될 경우에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지방까지. 이런 걱정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반 발전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게 이 여당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예. 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거점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제 대통령 직속에 예.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4개 특구, 자, 기회특구, 교육특구, 문화특구 이런 식으로 특구로 해서 발전시키자 하는 이런 구상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적어도 예. 부울경 메가시티, 서울과 대치되는 저 남쪽의 부울경은 크게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발언도 이런 안도 예. 여당에서 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의 미래 20년 후에 예. 2040년에 서울은 어떤 거냐 아주 고령층이 많아질 텐데 도시 인프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 총선 채비에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죠. 여당 총선 새 얼굴 찾을 이 인재영입 위원장에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재 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님을 좀 임명하시게 된 거는 최정문 인사는 좀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그 인재 영입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영입하는지 보고 결과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당내 비윤계의 반발도 많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일면적으로 제3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만뒀다는 사무총장이 다시 돌아왔네. 이철규 의원밖에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할수 함직한데 예. 당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은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이철규 사무총장이 인재 영입을 좀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예.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재영입위원장과 만나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저도 정치 생각이 이렇게 되면 자, 대통령하고 통하느냐 대표하고 통하는 사람을 이른바 실세를 찾게 될 터인데 예. 이철규 의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어차피 그래 보는 편인데 네네. 이철규 의원이 정치권 바깥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해결사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아까 박정아 대변인 이야기한 대로 지금은 비판은 받겠지만 그냥 예.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 아니냐라고 당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의 능력을 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윤계 일각에서 윤심 인사들을 공천하겠다 그 속내를 아예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 겁니까? 아니 강서에서 예. 그렇게 참패하고 반성한다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예.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고 지금 정확하게는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바로 장고처럼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국민들의 판단은 빤하고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사무총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해결사적 기질이 있고 뭐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그래도 예. 뭘 해도 비판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안 관련해서 이제 2차 개혁안을 발표를 할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중진들이 자기가 텃밭을 다놓는 곳에서는 3선 이상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 여러 의원들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올라와서 진짜 수도권에서 할 수 있을지 출마를 안 하게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의원들 개개인으로 보면은 당선될 지역에
뭐 가만히 있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예.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영남권 흔히 하는 말로 뭐지 언론 용어에 물갈이. 좀 더 말하면은 영남권 지역의 쇄신 혁신 움직임은 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예. 이제 다들 저 초점은 뭐냐?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른바 친윤 핵심들에 대해서도 그걸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럼 네. 요구를 받은 그분들은 친윤 핵심들은 또한 그 응할 것이 하는 건데 예. 결국은 뭐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모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내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알 수 없는데 예. 이 흐름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 기득권 더하기 영남 정당이라는 예. 이 부분을 탈피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민주당도 상황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정식 단장이 이제 총선 기획단을 두고 비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 나오고 있죠. 친명계에서는 총선 기획단장 공천에 영향 끼칠 수 없다면서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는 이 것이죠?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는 사실은 뭐 이번에 나온 얘기가 그렇죠. 아닙니다. 꾸준히 작년 8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조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부터 이게 너무 친명 일색의 당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핵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바깥으로 들쳐나온 것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박광원 원내대표와 함께 예. 사의를 표시를 했고요. 예. 박 원내대표는 뭐 그냥 무참하게 단두대 위로 끌러가가지고 목을 잘라내 버렸는데 이 조 사무총장은 또 살아남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빈자리 등등 해서 얘기를 할 때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을 안 했습니다만은 예. 핵심적인 자리로 조 사무총장의 경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총선 기획단에 당연직이라고 하니까 뭐 별 할 얘기가 없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당연직이라는 이유로 단장을 맡기면서 조 사무총장은 그대로 간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손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이고 이 사인이죠. 의지가 담겼다. 네, 이렇게 그래서 평가할 수 지금 있군요. 여기에서 당내 비명계 반명계들이 굉장히 큰 반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당 내부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의 1호 안건이었던 이 징계자 사면 지도부가 받아들였죠. 정작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취소 처분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당이 반성하지 않으면은 또 그리고 용산이 반성하지 않으면은 선거 치르나 마나예요. 자,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에서는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제해 주는데 저렇게 나오니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뭐 불쾌하다는 반응이 당내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홍준표, 이준석 좀 다르다. 홍준표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수해 골프 문제고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역 문제 때문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예. 말투를 보면은 뭐 그냥 뭐 시해 베풀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 징계도 기준을 갖고 한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준표, 이준석 양인 다 두 사람 예. 다 모두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었던 거야라고 되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에는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불만은 다 표현하는 거다. 다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 좋은데 그분 말로 일리가 있다 치더라도 좀 공개적 발언이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반 당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12월 말에 무슨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최근 김종인 위원장도 만났고요. 본인도 신당 창당 가능성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신당 창당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떤지, 성공 여부는 어떤지 이런 거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개의 그 흐름이 있죠. 신당 네. 창당을 놓고 그중에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거야. 그거야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뭐 통화할 수 있는데 만남을 징계 해제 발표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고 네. 징계 해제, 징계 취소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선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혁신이 1호
취소 결정은 일단은 퇴색이 된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